안녕하십니까, 정미흥입니다. 요즘 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러분께서 새롭게 자주 접하게 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요새 아주 바쁘십니다.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그런 보수 단체들의 집회에서, 또 행사장에서, 그리고 탄기국 주최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또 여러 애국 매체의 칼럼니스트로서 정말 행동으로서 애국을 실천하고 계시는 변호사분이신데요. 열혈 청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오늘 저희 진정 토크에 초대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일반 국민이 조작 보도와 증거 조작을 명확히 아는데도 공식적인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고 국가기관은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은 행동이다. 애국자는 용감하다. 네, 오늘의 주인공 도태우 변호사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요새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면은 네. 너무 여러 가지를 네,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이게 가장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네. 하시는 일이 뭔가요? 저는 우선 태블릿 PC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되고요. 그게 이번 그 탄핵 정국에 네. 그야말로 발단이 됐던 일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조작이 거의 뭐 확실하다고 저는 네. 거의가 아니라 이게 조작이죠, 이거는. 일반인이 보아도 판별할 수 있는 물증이 나와 있는데 네. 오히려 관련 기관들은 굉장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조작됐다는 거를 밝혀야 되는 건 지금 검찰도 네.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네. 특검도 완전 배제돼 있고 네. 이 법원에서도 네. 헌재에서도 이거는 예. 증거를 채택하지 조사를 않겠다고 보류하고. 그러고. 예, 예. 그럼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글쎄, 그게 굉장히 난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 거기 멤버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좀 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걸 풀어가실 계획?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태극기 집회의 압력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어떤 수사 지휘권 형태로 가야만 어느 정도 가능한 안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국민들의 그 목소리가 더 네. 커지고 그렇죠. 이것이 여론의 중심이 돼서 네.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건데 그래도 통할까요? 지금 이 네. 태극기 집회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그 국민의 소리가 네. 진정한 민의라고 할 수 네.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이 규모가 좀 커진다고 그래서 그들이 듣겠는가? 우선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낮은 수준의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작 보도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부분이 태블릿 PC의 진상규명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나 자발적인 애국 시민들이 가서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점거를 하시고 네. 요즘 경찰이 강제로 이분들을 끌어내려 하고 네. 몸싸움이 벌어지고 네. 또 그 정작 그 책임자인 박효종 위원장은 도망을 다니고 네. 지금 나라가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다 책임이 있는 분들께서 그 자기가 먼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거나 곤란한 입장에 처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토록 위기인데 그런 태도는 좀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지금 결국은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것은 네. 규명이 되겠죠? 예, 어떻게 전망을 그 하세요? 부분,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지만 사실 그 태블릿 PC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항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변희재 씨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JTBC나 관련 기관들에서 검찰도 그렇고 더 풀려고 하고 미루려고만 하지 한마디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작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일반인이 보아도
저기에 뭔가 수상한 일이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는 오히려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들이 반론을 전혀 못 내고 그렇죠. 있는 것. 예, 예, 그렇죠. 그거 우리가 주장하는 예, 것이 예. 틀렸다고 말을 못하고 입증을 있습니다. 못하고 예, 있는 거. 그저 덮으려고만 하고 그렇죠. 예, 피하려고만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예, 그러면 그런. 절대로 지금 불붙은 이 애국 시민들의 네. 태극기 집회로 네. 대변되는 이 네. 민의가 네. 절대 용서하지 않죠. 네, 더 커져서 아마 5배, 10배 정도 커졌을 때는 도저히 그 부분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태블릿 PC 진상 규명이 정말 나라를 바로 세우고 거짓을 지금 우리가 그렇죠. 밝혀내는 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네. 되어버렸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거짓 문제가 정말 큰데요. 태블릿 PC를 규명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러한 조작을 가한 손석희 사장 같은 분이 이 방송에 나와서 태극기 집회에서 조작을 문제 삼는 분들을 향해서 거짓말 중독된 정신병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말과 참이 완전히 입장이 전도되고 그것이 교정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의 미래라는 것은 정말 암울하기 그지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거짓말장애들이 참 진실 이런 말을 교묘하게 써먹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기 쉬운데 네. 이 손석희를 또 극구 옹호하는 또 네. 국민들이 네. 또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로 좌익에서 네. 하는데 손석희 사장은 지금 그 좌익계에 그 협박하는 사람들 뒤에 숨어가지고 네. 근데 저도 좀 예전에 방송을 비슷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이분이 이렇게 강심장은 못 되는 분이라고 저는 맞습니까? 알고 있는데 속으로는 아마 덜덜 떨고 있지 않을까 저는 네. 매일매일 좀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태블릿 PC 조작 사건 그 JTBC 보도에서 깊이 지금 관여되어 있던 심수미 기자는 네. 네. 올해 여기자상을 받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그 지금 또 부분. 그 예. 여기자들의 문제 예. 전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수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무슨 FBI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네. 우리는 그런 뭐를 조작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말이 또 사실은 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 거다 저는 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변희재 씨 말처럼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능력이 부족하니까 온갖 그 탈로가 다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못해서 탈로가 난 거지. 네. FBI 같으면 조작도 네. 완벽하게 했을 텐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조작하다 걸린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언론의 문제를 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네. 하시는 거에 따라서 네. 우리가 좀 네. 이들을 좀 뭐랄까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통령의 그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또 네. 선임이 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이 헌재 재판 받으시는 거 말고 네. 무슨 다른 또 민사소송이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일반에서. 네. 그 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곽상언 변호사라고 이분이 자신 스스로도 원고가 되고 또 다른 분 5,000명 원고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럼 뭐 노사 모델이겠죠. 그렇게 해서 5,001명이 각 사람마다 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면서 대통령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을 낸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네, 청구 네, 소송이요. 네, 네. 그러면 5,000명이 네. 50만 원씩이면 총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 25억쯤 되죠. 그러니까 25억을 네. 대통령이 물어내라. 네, 그렇습니다. 왜 물어내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이제 대통령의 직무 관련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 맞습니까? 그것은 영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선 그들의 청구 자체가 정치적으로 돼야 될 것을 소송 형태를 통해서 어떤 소송상의 권리를 남용하는 각하 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권리 관계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민사소송인데 굉장히 막연한 부분을 피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의 말로도 국민 전체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라는 건 결국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민사소송상의 대원칙은 어떤 당사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주장 자체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각하 사유와 그 자체로 기각 사유들을 안고 있는 어떤 소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사위라는 분이 네. 변호사니까 네. 자기가 직접 그 소송의 대리인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고이기도 하고 대리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네. 5천 명의 그 소송 가액이 25억이면은 네. 그 소송에 드는 기초 비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다 자기들이 이제 객출해가지고 네. 내가지고 소송을 한 거죠. 아마 뭐 인지되는 각자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인데 이게 만약 대통령이 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뭐 그건 이길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저는 아마 법원이 그렇게 그 큰 잘못 없이 아마 난이 각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참 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근데 지금 이 법원에서 네. 하도 이상한 판결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판결이라는 것을 인간이 100%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경우에 특히 그 사회 분위기 등에서 일종의 암묵적인 압력이랄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제가 그 심수미 기자의 자신들의 보도를 근거로 그 절도죄로 고발한 것이 네. 있는데 전혀 수사가 착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착수가 돼야 될 부분인데도 어떤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 때문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까 그 심수미 기자 얘기 나눌 때 제가 네. 그 얘기를 여쭤본다 그러고 깜빡 잊었는데 네. 진짜 심수미 기자가 분명히 태블릿 PC를 그 빈 사무실에서 네. 가져왔다는 것이 사실이면 저는 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네, 그럴 수도 생각하지만 있죠. 네. 가지고 왔다면 그게 자체가 절도죄인데 네. 그거를 이제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절도죄 같은 거는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더구나 스스로 인정하고 사실관계를 잇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본인이 방송으로 자기가 네, 네. 가져왔다라고 네, 그렇죠. 했으니까 인정한 건데 증거도 명백한데 네. 이거는 미뤄두고 있는 거는 지금 여론에 밀려 있다. 네, 근데 여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하자면 촛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게 지금 뭐 있습니까 힘이? 네. 그런 부분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고 특히 그 간과되고 있던 태극기 그 민심, 그 태극기를 통해서 나타난 애국 시민들의 함성이 날로 그 확인되고 있지만 주류 언론들에서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 안 돼요. 네. 예, 이거를 언급이라도 하는 매체들이 네. 전체에 비하면은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한 달 반이 걸린 거거든요. 두 달 네, 네, 가깝게. 네. 그 숫자가 100만, 150만이 되니까 이제 겨우 이제 몇 개 그 매체에서 이제 이거를 방송에 내주고 다루고 있는데 이걸 모든 매체에서 다루게 되려면은 이게 500만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500만. 네. 한 번에 모이는 분들이. 네, 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들을 움직이기가 이렇게 네, 네. 힘들 정도로 지금 나라가 이상해져 있는데 네. 경찰도 아무리 여론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분명히 그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변호사로서 이거 빨리 수사해라. 네. 이렇게 뭐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글쎄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그런 의견서가 들어가면 그냥 읽고 미뤄두면 그 자체로 또 그냥 뭐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뤄두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현재로서는 좀 참. 네. 그 태극기 집회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네. 이 바쁜 와중에도 태극기 집회 꼭 가시더라고요. 네. 네. 네, 중요하니까요. 네, 정말 중요하죠. 네. 네. 가셔서 네. 이제 여러 번 뭐 매번 가시는데 네. 뭘 느끼십니까? 그 태극기 집회가 많이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구성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젊은 층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는 예외적이지 않고 쉽게 젊은 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촛불을 나갔다가 잘못된 걸 깨닫고 여기에 왔다는 증언들도 접할 수 있었고, 혹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쯤에 있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하면서 집회에 나오는 한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참 갈 때마다 감격스럽고 네. 눈물 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그 추운데 끝까지 네. 자리를 지키시면서 안 들어가시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네. 또 정말 존경스럽고 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마지막 끝에 말년에도 또 이 나라가 잘못되는 걸 볼 수 없어서 끝까지. 그래서 네, 네. 이 세대는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네. 바로잡고 하는데 헌신하도록 만들어진 세대가 아닌가. 위대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명을 네. 받고 태어나신 세대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네. 감동적입니다. 그 뭐 아이들 혹시 데리고 나가신 적은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저는 못 데려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시죠. 네. 그 이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전국이 좀 영향을 받고 네. 변화하리라고 보십니까? 전국도 당연히 큰 변수로 그 네.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의미는, 태극기 집회 의미는 현 전국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어떤 분처럼 3.1절 이후에, 3.1 운동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국민이 많이 나온 적이 있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도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네. 네. 처음이죠. 네, 처음입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건국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밑바닥 그 국민들의 힘이 막상 제도권 정치로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고, 그러한 취약성이 또 오늘날 위기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기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결국 근원적인 처방으로서 밑에 저류에 흐르고 있던 그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힘이 제대로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또 나라를 그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그런 큰 힘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민주화라는 그 열풍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 풍파 같은 그 네. 격동의 시절을 우리가 보냈기 때문에 네. 이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되고 민선 대통령도 뽑고 되어 가니까 이제는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네. 이자들이 해도 너무한다. 네. 이 생각에 미치게 된 것이 아닌가.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그 헌법 이래로 30여 년간 우리가 약 30년이죠. 이제 30년간 그 민주주의, 그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이 애써 왔는데요. 정 대표님께서 그 지적하셨습니다만, 입으로는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민주주의 가치를 체화하지 못한 그런 분들과 어떤 그 세력들이 굉장히 문제적으로 존재해 왔었고, 그게 현 사태에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 초기에는 이 좌파 세력들이 남노당이나 남노당 잔당이었었는데 이게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네. 이게 자생적 주사파 조직이 확산되면서 네. 이게 이제 전교조니 네. 뭐 반미 청년회니 이러면서 젊은 학생들 중심으로 한 김일성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반국가 단체 결성이라든지 뭐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려고 네.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과거를 반성했다든지 또는 전향했다라든지 이런 명백한 의사표현이 없이 네. 지금 은근슬쩍 노무현 대통령 그 정권 이후에 그냥 제도권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지고 네.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네. 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 생각이 바뀐 건지 네. 아니면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건지 네.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네. 네.
저는 그 명확하게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지 않았던 네. 그것이 오늘날 정말 이 혼란의 밑바닥에 분명히 하나의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 국민적 의식이 명백해지기까지는 하느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20, 30년을 지나면서 과연 87년 헌법에 들어있었던 정신이 뭔지, 그리고 건국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거쳐오면서 꾸준히 그리고 자유통일을 향해 가는 그 흐름이 뭔지 국민적으로 깨닫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그쪽 제대로 전향하지 못한, 그리고 또 그 일부 의식의 혼란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어떤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런 태도에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타나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목적이 분명하면은 수단은 상관없다라는 전체주의죠. 그 완전 예. 전체주의적인 예. 발상을 하고 있고 그 네. 중간에 그 수단이라는 것이 심지어 뭐 범죄 행위라도 네. 목적만 있으면 상관없다 이런 주의니까 네. 이게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아주 이 체제를 위협하는 네. 정말 위험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요즘 특검의 행태에서 보이듯이 그럴 뿐만 아니라 결국 뿌리로 가면 그 건국에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또 산업화 단계에서 그래도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를 거쳐왔는데 그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독재라고 하면서 폄하하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정통성도 없고 과거 역사는 모두 부정돼야 되고 이러한 그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특검의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은 지금 우리나라의 30년 동안 발전시켜온 적법 절차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는 지금 굉장히 문제적인 그 사태를 이미 많이 법을 안 일으켰다고. 지켜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아니 법이 분명히 있는데 법 따라 해야 되는데 네. 특검이 무슨 자기들이 지금 최고 권력자도 네. 그렇게 못할 네. 정도의 지금 인권 유린을 그렇습니다. 자행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뭐 규제하거나 네. 좀 제동을 걸 방법이 없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이제 와서 보면 이번 특검에 대한 특검법 자체도 굉장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야당만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었고, 도대체 새누리당 뭐 한 겁니까? 뭐. 참 너무 무력했고 참 너무 대응을 잘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법조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그 어느 저를 뭐 그냥 저는 우연히 알게 된 변호사 네. 한 분께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면은 그건 전부 법조인들의 잘못이다. 네. 라고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네. 그분이 존경하는 뭐 원로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네. 네. 공감을 너무 한다고 네. 하셨는데, 이분도 처음에 언론 보도를 보고는 대통령이 잘못을 많이 했나 보다 하고 분노했대요. 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법률가로서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당신이 직접 찾아보니까 네. 이거는 탄핵의 근거도 없고 네. 이거는 법리나 법치를 엄청나게 훼손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양심적인, 아니 물론 우리 이렇게 양심적인 변호사도 계시지만 네. 이런 일반 변호사들, 조용한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도 나서기는 무서워하시나 네, 그렇죠. 저는 네,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네. 이 법조계 전체가 왜 이렇게 조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네. 우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그 논평이 나와야 될, 그 비판하는 논평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신문이나 법률 잡지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무슨 글 하나를 안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국가기관도 그렇지만 이미 상당히 좀 약간 위축된, 겁을 좀 먹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을 겁내는 걸까요?
이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쪽은 지금도 아마 상당히 자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탄핵이 확실하다고.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사회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게 뭐 쉽게 그렇게 달리 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래서 뭐 법조계나 이런 데서도 제대로 뭐 비판하는 말도 못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민변의 존재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네. 법조계, 특히 이제 변호사 협회에 민변의 규모와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뭐 일반인이 생각할 때처럼 또 법조계 전체에 전면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다고 꼭 뭐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다. 예. 근데 민감한 어떤 시국 관련 주제가 되면 그런 또 어떤 정치적인 뭐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변이란 조직이. 제게는 민변 그러면은 네. 간첩들을 가서 변호해주고 네. 시국 사범들을 변호해서 네. 풀어주게 만들고 뭐 이런 그런 존재처럼 저한테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 있어요, 솔직히. 네. 그렇지 않다고 그들이 얘기를 뭐 해도 그러면 나는 그럼 증거를 대봐라 말하고 싶을 정도인데. 네. 근데 그 민변이 전체 변호사 협회 규모에 비해서는 뭐 소수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1,000 몇백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되는 거로 듣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1,000 몇백 명이라는 그 민변의 사람들이 전부 발언이 목소리가 센 사람들이라고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네. 민변의 그 영향력이 커서 변호사협회 회장이 되려고 하면은 민변 눈치를 본다. 네. 그래서 민변에 줄 서야지 협회 회장으로 당선될 뭐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얘기도 제가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무래도 뭐 단일 조직으로서 큰 조직을 또 어느 정도 유료화된 회비를 잘 내는 충성도가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협회장 같은 데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민변 자체의 그 내부 구성은 꼭 아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첩단을 변호한다 이런 부분이 그 1,000여 명 전체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물론 안에 간첩단만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소송을 꽤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이 시국과 관련돼 네. 가지고 저를 네. 고소하신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고소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 상대방들이 다 민변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네. 그 중에 뭐 상당수는 거의 돈을 받지 않고 네. 저하고 싸우기 때문에 민변이 도와줬다. 네. 그건 뭐 본인 당사자가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기 때문에 무료로 네. 민변이 도와주기로 했다. 뭐 이런 말을 쓴 적도 있고 그래서 네. 아 민변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에서도 네. 나서서 도와주는구나. 네. 근데 그게 결국 왜겠어요. 이제 보수의 입장을 목소리를 내는 저와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도와준 게 아닌가. 네. 그렇다면 그들은 뭐 명백하게 좌익의 입장에서 지금 네. 모든 판단을 하고 네. 그렇다는 건데요. 네. 그 부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지하는 애국 세력이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본받아야 될 점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변호를 하면서 그 제대로 법정 투쟁을 싸워주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은데요. 그런 부분 좀 많은 각성과 확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민변이 이 지금 이념적으로 극도의 대립이 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그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작년 뭐 탈북 종업원 사태에서 보듯이 그렇죠. 예, 굉장히 뭐 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북한의 입장에서 변호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변호사의 그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 가치를 대표적으로 부정한 간첩단 사건을 변호하면서 그렇죠.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심지어 그 거짓말을 교사한 그런 혐의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민변이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네. 거짓말로 네, 얘기하라고. 네, 네. 그런 부분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럼 그들은 변호사를 하면 안 되죠.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네. 법을 어기도록 의뢰인한테 한다는 네. 거는 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 사건은 참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도 아주 뭐 절대 다수 이러다가 또 제가 고소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하도 당하니까 뭐 근데 변호사로서 이렇게 네. 사실 그 보수의 입장에서 여태 뭐 민변 얘기를 했지만 네. 보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예, 많진 않죠. 몇 명 안 되세요. 예, 예. 그들은 용기가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가 그 심수미 기자를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사에서 제가 뭔가 그 이슈를 만들어서 튀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것을 언뜻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보수 단체 혹은 우리 대한민국 그 정통성을 긍정하는 그 변호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불행히도 지금은 좀 작아서 자꾸만 제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지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있는 것 귀하다 같습니다. 보니까 모든 그런 법과 관련된 책임을 네. 지금 많이 네. 이쪽으로 이제 보내는 건데 그 다 감당하시는 게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진짜 뭐 그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제 스스로 뭐 시간이나 여력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네. 사실 지금 국면에서 그 애국적인 변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주변의 다른 변호사들을 좀 설득해서 같이 하려고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 자발적으로 좀 그런 활동을 해보겠다고 연락이 온 경우도 있긴 했는데 막상 그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양이나 어떤 질의 면에서는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데 이 보수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렇게 조용히 계시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겁내는 것은 잃을 것이 많다.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저 상대 쪽이 떼법의 불법을 자행하는 네. 자들이니까 네, 네. 그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거나 네. 집단 뭐 협박을 받거나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건가? 좀 뭐 그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아닐까.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대표님이 많이 이 사회적으로 그 싸우시기도 한 부분입니다만 역사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된 그 역사 인식을 그냥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자기 신념화한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이 법률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긍정하고 또 산업화 속에서도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가 자라온 걸 긍정하고 또 87년의 적법 절차를 존중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은 출발 자체부터가 친일 세력이 집권한 잘못된 나라고 오히려 정통성을 따지자면 북한이 좀 더 있을까 회의된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깔리니까 아무래도 현 시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동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주변 동료들의 어떤 암묵적인 그 동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마치 합의되어 있는 듯한 그런 불안감 같은 그런 것들을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이없는 게 변호사라는 자리는 사회에서도 정말 인텔리 계층이잖아요. 네네. 그 말하자면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네. 머리도 좋으실 거고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역사 공부는 못했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출발 자체에 친일파가 많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좌파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짓말이거든요. 네. 네. 북한은
친일파가 초대 김일성 내각의 절반 이상이었고 네. 그것도 아주 악질 친일파들이 들어있었고 대한민국의 초대 내각에는 정말 애국지사들로만 구성이 돼 있었던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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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할 생각들을 안 했는지 뭘 보고 음. 그런 것들을 배워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고쳐줘야 될지 네. 자체적으로 그 변호사들끼리 무슨 역사 공부 모임이나 뭐 이런 거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속해 있는 뭐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경우에 나름 그 다른 목소리를 내어 보려고는 합니다만 아직 그 신생 조직이고 뭐 여러 가지 활발히 뭐 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 뭐 대답하시기 뭐 곤란한 문제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거 자꾸 여쭤보면은 네.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렇게 이제 시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네. 안 되겠다. 내가 국회로 가서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법도 만들고 정말 뭔가 좀 나라를 위해서 기틀을 잡는 일을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랄까? 기대도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글쎄 저는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이 소위 자변 활동을 처음 거기에 가입했을 때에도 탈북 종업원 사태라는 게 터질 줄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자변이라는 것만 가입해 있다가 탈북 종업원 사태가 터지니까 아 저건 아니지 않나 하고 글을 쓰다 보니까 한 발 두 발 그 사태에 대해서 자꾸 뭐 마치 주요한 활동자처럼 이렇게 활동하게 된 것이었고. 그러면은 이 활동의 역사가 네, 네. 지금 1년 정도 되신 거네요? 예, 굉장히 짧습니다. 아, 이런. 저보다 후배시네. 네, 한참 후배죠. 네. 저는 뭐 몇 년 됐는데 네, 네. 이게 진실을 알면 알수록 이건 아니지 네.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네.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잘못돼 있다. 이 네. 많은 것들이.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대로 방치하면 진짜 죄인이 될 것 같은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 혹시 갖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활동하면서 특히 이번 탄핵 사태의 경우에는 그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이처럼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네. 조직적으로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정상이 되고 그것을 지적하던 사람들이 모두 무력화되고 그들이 마치 잘못된 사람들로 단죄받는다면 아, 그 미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너무나 암울하다. 나라나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이 미치면 그래서 다른 모든 일보다 참 중요하다.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거짓말 그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탄핵을 주도한 세력의 기반 자체가 거짓에 네, 그렇죠. 기반하고 있다고 네, 네. 보거든요. 네. 이들이 민주화 세력도 아니면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네. 이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이 이념을 감추고 마치 대한민국에 뭐 충성을 하는 사람들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가 네. 거짓말이기 때문에 네. 결코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근데 어떻게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전체주의의 기반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전체주의라는 것이 결국 역사에서 굉장히 강력했지만 여러 차례 극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한반도에서도 이것을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국민의 대각성이 필요하고 어떤 대골기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그러한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우리는 긴박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천천히 오다가 네,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한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기 특별한 때문에 시기입니다. 올해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큰 변화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매일매일이 저는 어떤 기대 속에서 네.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변화 때문에 아마 우리 이 TJN 우리 방송도 TNJ TNJ 네. TNJ 방송도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그게 제가 사실은 은퇴를 한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유, 뭐 이게 너무, 변화죠. 너무 변화. 멋지십니다. 근데 이 탄핵 얘기를 좀 하시죠. 그 네. 탄핵이 어떻게 지금 아직 이제 뭐 헌재가 이 과정을 서두른다는 얘기는 있지만 네.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있는데 네. 탄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예.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돌아다니면 다 그게 질문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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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이제 현상적으로 관측하기에는 아마 그 헌재가 굉장히 좀 무리스러운 절차 진행도 있어 보였고, 그리고 속도를 자꾸만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탄핵 인용 쪽으로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고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그 어떤 충분하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이. 그런데 그런 부분은 태극기 집회가 그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상당히 윤곽이 나온 것이었고, 사실 그 태극기 집회는 그 갈수록 줄을 거듭할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고, 그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시청 앞 텐트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예측이 아니라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 특히 아무리 그렇게 뒤져도 대통령 및 최순실에게 직접 뇌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공소장에 해당되는 소추 의결서까지 마치 바꾸는 이런 이상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 그 말하자면 공소장인데 네. 소추 의결서에 그 항목을 내용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면은 네. 애당초에 국회에서 통과된 원안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줄이라도 바꾸면 네.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네. 재의결 네. 절차를 네.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죠. 예. 아니 게다가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그럼요. 헌재인데 예. 헌재에서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더 이상 불복 절차가 없는 최고재판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 위반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헌재는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없는데 수사 기록을 받는 절차 위반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적어도 지적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무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원칙에도 부분부터도 없이. 무리죠. 그리고 이번 경우에도 이런 그 국회의 권성동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헌재에서 이 소추 사유를 다시 적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적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 다른 분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보정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건 검색을. 그럼 그 뒷거래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 절차상 굉장히 하자가 있는 것이죠. 하자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네. 엄청난 불법 아닙니까?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그것을 교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절차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하자를 만들어 버리면 거기 때문에 그 사유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그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상당수 국민이 나왔을 때 얼마나 큰 국가 혼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사실을 안 국민이라면 네. 누구나 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헌재 재판관들이 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예. 판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야만 된다. 이런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승패가 나뉘지만 다른 분들 말씀처럼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당사자들이 은연중에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새로 밝혀지고 또 여러 가지 설득 논리들도 다 등장하면서 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상당히는 승복할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 종국적으로 판결이 오는 것이 이제 훌륭한 판결이고 훌륭한 재판이죠. 그러면 그래서 어떤 강제적인 무력 없이도 판결에 승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지혜인데 지금 헌법재판처럼 온 국민의 큰 관심이 있고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거면 그런 재판의 지혜를 정말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지금 현재 진행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명확한 법적 해석과 네.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헌재가 내리지 않으면 네. 저 헌재를 없애야 된다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네, 그런 봅니다. 목소리 당연히 나오게 되죠. 지금 네. 벌써 나오는 그렇죠. 분위기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랬을 경우에 사실 저 헌재라는 그 제도가 네.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 경우에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그렇죠. 예, 하고, 예. 근데 유럽 쪽에서는 또 그 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예,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대륙법을 좀 개수한 그러니까 부분이 이게 있기 독일법의 때문에, 예, 예, 예. 잔재라고 네, 네, 또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일이야말로 거기는 엄청나게 정말 법대로 네. 철저하게 그렇죠. 네. 거기는 뭐 과거에 공산주의나 무슨 나치의 조금이라도 책 서적이라도 읽은 사람은 공직에 취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법이 네. 엄격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역질 하던 인간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앉아 있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저 헌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이 굉장히 시금석적인 거고, 헌재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헤쳐가지 못한다면 정말 그 제도 자체의 존립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혼란이 오고. 그렇죠.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너무 그 속도라는 것에 정말 얽매이지 말고 그 졸속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속은 졸속과 다르니까 이것이 어떤 정말 엄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 설득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헌재에서 태블릿을 조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블릿이라는 게 그 마치 형사 증거 조사도 안 된 거기 때문에 굳이 헌재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이번 탄핵의 제목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탄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정농단이라는 것에 물증으로 그렇게 거론됐던 것이 태블릿 아닙니까? 아니 국정농단의 그 시발점이 됐던 네. 것이 태블릿을 통해서 네. 대통령의 연설문을 마음대로 고치고 그렇죠. 그걸로 소통을 하고 네. 간섭을 하고 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정작 물증인 태블릿 PC의 내용이라든지 네. 근거라든지 이게 정말 어떻게 나온 거고 최순실께 맞는 건지 그렇죠. 이런 걸 하나도 조사를 하지 않고 네. 세월호만 가지고 지금 따지고 앉아 있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만약 예, 그 국민들을 태블-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그 태블릿이 만약에 조작된 거라면 대통령이 신뢰를 잃고 민심과 굉장히 이반되어 버렸다는 것이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를 고려하는 중대한 요소인데, 그렇죠. 그것을 만든 어떤 장본인격인 물증이 조작된 거라면 그 민심 자체도 굉장히 그것은 조작된 거죠. 조작되고 오도된 것 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도된 헌재는 당연히 그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피해 가려고 하는 부분 굉장히 문제 있다고 저는 이 말이 제일 웃긴 것 중에 하나예요. 판사도 인간이다. 네. 그럼 인간적으로 뭐 가서 하려고 그러면 왜 판사를 합니까? 대한민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인간적인 정리에 끌려가지고 판결을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네. 판단하는 거가 저는 그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그 판사, 재판관의 자리는 그 때로는 우리 법에 따르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그렇죠. 자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직업적 그 자체의 운명으로 어떤 그 보통 어떤 사람의 그 통상적인 감정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 어떤 권한과 어떤 그 요구 사항이 있는 자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재판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양심에 따라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자기 법 공동체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자리죠. 그렇죠. 그걸 개인적인 양심과 막 섞으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죠. 그 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그렇죠.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탄핵 얘기에서 좀 약간 옆으로 갔는데 네. 탄핵이 지금 기각될 거로 지금 강력하게 돼야 한다. 되어야 한다. 그런데, 네. 그런데 기각이 되면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네. 인용이 됐을 경우에 네. 인용됐을 경우를 봅시다. 네. 우리는 이제 기각이 되는 걸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한다고. 네. 인용이 되면은 대통령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기가 왜냐하면 쉽겠죠. 그 박지원 네, 씨도 네, 네. 특검의 대미는 박근혜 뭐 우병우 뭐 수석까지 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는 특검에다가 네. 가이드라인을 주고 네. 거의 협박을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또 이 사람들은 인용이 당연한 거라고 지금 다 자기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인용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 구속을 하려고 할 것이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이 되어도 기각이 되어도 상대편은 굉장히 지금 같은 절차로서는 승복하지 못하고 어떤 대규모 시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복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따져볼 때에도 우리가 자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 기각시키고 대통령이 복귀하면 저쪽 편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할 겁니다. 아니 큰 혼란이 나지 않겠는가? 이때까지 뭐 대통령이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검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정상 상태가 회복되는 성격이죠. 이것은 오히려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굉장히 혼란이 비상한 통상이 아닌 상황을 또 하나 만들어내는 그 상황인 것이고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그것은 정상적으로 원래 진행되고 있던 상황의 연장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또 뭐 고지식하게 꼭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텐데 그 속에서 뭐 현명하게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대한민국 희망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만약에 이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 좌파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보세요? 모 씨가 이런 협박을 했는데.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 국민들의 각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굳이 군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민적인 힘으로도 그것을 방어할 힘이 굉장히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애국 시민들의 그 열정과 결의가 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저는 엄청난 그 단호함과 무서울 정도의 그런 결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나오셔서 결국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실 정도 그렇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게 지금 어설프게 이거를 탄핵을 만약 밀어붙인다든지 이래갖고 되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걱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순탄하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풀어가고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그런 면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요. 최순실 씨의 증언이라든지 정호성 씨의 증언이라든지 헌재에 나와서 특히 최순실 씨가 중요한 증언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뭐 상당 부분의 물론 이제까지 최순실 씨나 뭐 그 측근들에 대해서 나온 많은 의혹들이 거짓으로 다 밝혀졌지만 다시 한번 또 최순실 씨의 그 헌재 증언으로 인해서 또 다른 몰랐던 사실들이 다 나왔단 말이죠. 이 사태에서 고영태라는 사람이 얼마나 문제적으로 지금 이 사기극을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도 계속 언론들 숨기고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고영태도 지금 뭐 나오니 많이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영태 부분도 특히 진상이 잘 규명되어서 이미 최순실 씨 증언에 의하면은 이미 뭐 협박, 사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요. 검찰이 수사할 뭐 의지는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 좀 적법하게 모든 과정을 하려는 의지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특검 전에 이미 검찰이 많은 조사를 했고 뭐 엄청나게 뭐 수색도 하고 뭐 압수도 하고 조사를 해서 대단히 많은 자료를 헌재에 올렸는데 그게 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이죠. 네. 배제됐거든요. 네. 그럼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야단스럽게 조사를 했는데 네. 그것이 하나도 법적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게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그 태블릿만 보더라도 그 검찰 특검 경우에 너무 많은 그 경찰도 충실히 밟는 그런 증거 수집 그 조사 절차를 어겼어요.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거짓말을 또 많이 네. 또 털어내고 네. 그죠? 정호성 태블릿 씨 PC에 대해서도 예, 예.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예, 정호성 씨 기록에서 확인된 바인데요. JTBC로부터 태블릿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압수영장, 압수조서를 작성한 게 4일 뒤에요.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결국 JTBC로부터 받고도 4일간 동안도 정상적인 압수영장이나 조서도 없이 검찰이 뭘 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단순 일선 경찰과 또 그냥 하나의 뭐 절도나 사기 사건에 관련된 증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네. 무슨 의도를 정하고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됐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검이 들고 나왔던 제3의 태블릿이니 제4의 태블릿이니 하는 것도 얼마나 아니, 무슨 허술했습니까? 거긴 태블릿 공장입니까? 뭐 자꾸 그렇게 들고 나오고. 근데 정작 최순실 씨는 그 어느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보여주지도 않고 네 거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허술함에 국민들이 느낀 그 어떤 좌절감과 분노 굉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저 대한민국 검찰 믿고 있었는데 저렇게 하는 법이 어딨나, 저게 무언가 하는. 저 스스로 지금 자기들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맞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네. 대한민국이 최고의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네.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안타깝고 검찰 조직 내에서 좀 양심 선언이 나와야 되지 않나. 검찰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 주어야 향후에 검찰 조직을 살리는 것이지 이렇게 가다가는 거의 공멸이다. 이런 저는 그 안타까움도 김수남 듭니다. 검찰총장이 뭘 하고 있는가. 네. 너무 잘못 가는 거를 이분도 법조계에서 쭉 그렇게 네. 사신 분인데 네.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신 분인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고 느끼는 바가 없는가. 네. 말이 없다면 이거는 암묵적으로 지시를 한 거나 뭐가 다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한 공모 의혹 말고도 어떤 정치 계산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흔히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의 정치로 그렇게 그렇죠.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정도에까지 이르면 이건 도를 너무 넘은 것이어서 정말 검찰 조직 내에서 좀 몇몇이라도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 주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조직 전체가 역사의 정방향에서 볼 때는 완전히 괴멸이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법치를 수호하는 네. 대표적인 기관이 검찰인데 네. 법치는커녕 지금 네. 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네. 통탄스러운 일이고 나라 말아먹는 일 아닙니까 이게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 진짜 또 무거워지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게 지금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가 다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진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최악의 상황을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문제는 대선이거든요. 네. 어떤 분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그 후보들이 너무 오랫동안 나와서 특별한 뭐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눈에 띄는 정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표만 구걸하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아주 피곤하거든요. 이미 국민의 피로도가 많이 쌓인 후보들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도대체 이념적으로나 국가 간에서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또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래서 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낙관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아, 이상한 그래요? 낙관일 수도 그래요? 있을 텐데요. 네. 왜냐하면 좀 우리나라는 특별히 보호받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표님이 문제를 지적하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 경우에도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 나름의 그 역사적 소명, 그 역사적 역할들이 다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놀라운 그 역사였다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한 대통령이 어느 한 사람 그러한 역사적 소명이 없었던 대통령이 없었다 우리나라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왔는데 지금이라고
그 역사적 소명을 가진 대통령을 안 만드실까? 하늘의 뜻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그런 보호가 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에 이렇게 통일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우리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낙관적이시네요. 네. 그 말씀이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어떤 인물이나 이런 건 제 짧은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표님과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특히 그 북한과 관련된 우리 역사의 어떤 중대한 분기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잘 헤쳐가고 우리나라를 역사의 정방향으로 이렇게 올려갈 그러한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대단히 잘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 네. 정체성, 그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가치관 이게 분명하신 분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적어도 우리가 태극기 달기를 기피하는 인물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물론이죠. 애국가 부르기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네. 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고 그럴 수 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동의하시죠? 그럼요. 네. 좀 이렇게 개인적인 걸 여쭤본다면, 예, 그 부인께서는 이런 그 1년 전부터 이런 그 사회활동, 이 시국에 대한 이런 활동을 하고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걱정이 아주 많았고, 갈등도 있었고. 뭐 부부싸움도 좀 하셨어요? 뭐 심각하게. 그래요? 그 정도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곱게 볼 부인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왜 돈을 좀 못 벌어다 주셨나요? 뭐 딴 일 하러 다니는 글쎄 이 애국 활동이 돈을 버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계신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다행히 아직까지 문 닫을 상황은 아니고 헤쳐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문 닫을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은 좀 어떻게 화해를 하셨어요? 이해를 좀 하세요? 지금은 그래도 굉장히 좀 변화도 있고 그런 부분도 아마 태극기 집회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식들을 접하고 이게 저가 좀 너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에서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새로 알아가면서 심지어는 시골 각지에서도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서 아마 배우신 바가 있으시니 느끼는 바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진짜 사실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변해야 될 지금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데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까운 사람부터 변화되는 게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는 변화시켰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돈 많이 벌어라. 나는 돈 못 벌겠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 나가서 나라를 구해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농담으로 주고받고 이제 할 정도로는 변한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무슨 운동 같은 거라도 좀 하시면서 지키십니까? 그러면 어떠세요? 좋을 텐데 제가 잘 그러지는 못하고. 그럼 전혀 안 하세요? 부인께서 보약이라도 챙겨주시든지. 아닙니다. 이렇게 걷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등산 기회가 있으면 좀 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도 못 하실 텐데 어떡하나? 요즘은 조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역할과 책임이 점점 더 많아지시고 또 커지시니까 건강하셔야 될 텐데 정말 제가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도록 앞으로 개인적인 소망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 뭐 소박한 소망이 있다면은 이런 그 사회적인 활동하고 가정 생활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소망이고요. 뭐 좀 사회적으로 연결된 소망이라면 그 당연히 우리 사회가 그 너무 아픔을 겪지 않고 역사의 정방향으로 잘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네. 네. 그리고 저도 그런 데에 뭐 그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좋은 도구로 쓰임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대한민국이 정말 법치를 바로 세우고 네. 정말 욕설이나 거짓말이 난무하지 않는 네. 폭력이 없는 네. 그런 안정된 선진사회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네. 역할이 크십니다. 대표님이 크시죠. 네.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하여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정 토크 오늘은 이 탄핵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 도태우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변호사가 수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런 변호사들은 너무 소수입니다. 민주주의가 곧 법치인데 이 법치의 한가운데 있는 이 법조인들이 법치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거 대한민국의 정말 슬픔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처럼 양심적으로 또 무엇이 옳은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 뛰는 그런 열정적인 변호사들이 더 많이 나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용의 진정토크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